네,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플렉스 웨비나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플렉스 웨비나는 HR 담당자분들이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고민,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네트워킹 웨비나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못다한 또 이야기들은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라고 HR 담당자분들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웨비나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웨비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전에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서 웨비나 설문을 받았어요. 어떤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면 좋을까? 거기에서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바로 이제 HR팀 그리고 HR 업무를 이제 새로 조직에서 또는 이직을 해서 오셨을 때 어떻게 셋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인사팀을 3번 정도 구축하신 경험이 있으신 스피커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BAT 컴퍼니의 권예은 HR 리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리드님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제 발표를 시작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AT 아키타이 컴퍼니에서 인사팀의 리드를 맡고 있는 권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회사가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저는 회사 소개를 좀 앞단에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의 BAT는 이름은 브랜드 아키타입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공식 명칭은 아키타입 컴퍼니이지만 BA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BAT는 브랜드의 런칭부터 빠른 성장까지 브랜드에게 필요한 모든 마케팅 솔루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글로벌 종합 브랜드 에이전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서비스하는 영역은 일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하는 브랜드 컨설팅부터 버벌, 비주얼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확장을 위한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MC 캠페인이나 영상을 기획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인원은 약 150명이고요. 저희는 좀 특징이 있다면 전통적인 에이전시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좀 탈피하고 수평적인 문화나 아니면 린하게 일하는 스타트업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제가 우연인지 아니면 저희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인사팀이 없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세팅하는 경험을 약 3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회사의 분위기나 사정이 거의 비슷하기도 했고, 또 인사팀을 좀 세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티타임을 할 때마다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비슷하셨거든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해서 이거 플렉스에서 갖고 온 화면이긴 한데 이런 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찾아보거나 아티클을 읽거나 아니면 저기 나와 있는 책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네, 무조건 인사팀 책장에 꽂혀 있다는 그런 책들인데 이런 것들도 읽으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고 해서 이런 저의 경험이 지금 인사팀을 막 만들기 시작을 했거나 담당자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 좀 저의 경험을 전달해드리고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플렉스에서 멋지게 만들어주신 제목이 성장 단계에 따른 HR 업무 세팅하기인데요. 사실 성장 단계를 모두 아우르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가장 작은 조직 형태에서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또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좀 타이틀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기대치와 실제 제가 발표한 현실의 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발표의 한계를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개발 조직에 대한 경험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가 어렵고 약간 완벽하지 않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깊이 있는 해결보다 전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전 질문을 제가 미리 한번
계속 여러 번 읽어봤는데 주신 의견들 중에 막 대부분이 노무 세팅은 어떻게 하느냐, 뭐 채용에서 어떤 단계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더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의 설명을 받으신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균형 잡힌 인사 업무를 위한 업무 구성이라고 잡아봤어요. 일단 그 HR 로드맵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플렉스에서 고객사 인터뷰,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작성하기로는 BAT에는 HR 로드맵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그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질문도 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이사팀 들어가서 프로세스나 제도를 세팅하는데 저는 약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데 특히 BAT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거를 정말 잘 세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젠다를 뭘 만들어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접근하기로는 뭐 채용, 평가 보상, 교육, 뭐 조직 문화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업무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업무가 잘 담기지도 않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아젠다도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인사팀이 궁극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뭘까? 이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어떠한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균형 잡히게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든 HR 로드맵이고요. 사실 이게 사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발표의 전체적인 틀이 될 거라서 이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BAT 같은 경우에는 인사 업무의 범위를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세 가지로 잡고 있어요. 개인에 해당하는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들이 여러 명 모여서 있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놓여있는 환경인데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이게 구성원을 향한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각각 전문성을 갖춘 개인으로 이제 우리 조직을 채우자. 보고 배울 수 있는 동료가 우리 회사 안에 많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조직적인 목표로는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라고 제가 적었는데 개인과 개인의 합이 조금 더 서로가 더 시너지가 나서 1 더하기 1이 3 이상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적인 거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안정적인 환경 그 이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인사팀이 가지고 있는 약간 목표나 컨셉이고요. 사실 그 HR 로드맵에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단계 안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위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채용이다, 평가 보상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구성원 파트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나눌 수 있지 MEC 이야기 했을 때 뭐 들어오고 리텐션 유지하고 아웃 나가고 이런 약간 논리 구조로 해서 조직과 구성원 환경 다 만들었고요. 사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레이어를 그려놓고 제가 그 다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주제의 가장 모토이기도 해요. 사실 구성원과 조직, 환경이 모두 완벽한 수준으로 성장한다가 저의 목적이 아니고요.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목표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시겠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자원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회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직 투자를 받기 전이시라면 뭐 돈이 조금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없거나 담당자가 부족하고 그리고 시간은 뭐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모든 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거를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 같아요. 1단계는 없는 것에서 만드는 수준입니다. 0에서 2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단계는 있는데 조금 개선하는 단계,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단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시간이 줄어들거나 뭐 비용을 아낄 수 있거나 효과가 더 크거나 이렇게 하는 단계가 2단계 정도 되는 거고, 3단계 정도 되면은 약간 이런 거죠. 넘사벽의 단계.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월등히 잘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좀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뎁스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막 최고급 인테리어에 강남 역세권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매달 5명은 뭐 임의적인 숫자긴 하지만 굉장히 뭐 많은 수가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 환경적인 측면은 남들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3단계 이상에 놓여 있지만 조직적으로 굉장히 뭐 조직화가 좀 덜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약간 평균 균형이 안 맞다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능한 리더만 모였는데 서로 간에 시너지가 하나도 없고 갈등만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성원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서 2, 3단계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 관련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수준 높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막 우리끼리는 사이가 너무 좋아. 막 맨날 만나 술 먹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회사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직적으로는 조직화도 뭐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친하고 하지만 구성원의 약간 이 단계가 좀 낮다라고 다소 극단적이지만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인사 담당자 분들만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보통 조직문화 담당자 채용하자 약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채용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이게 채용인 건지 환경인 건지 뭐 우리 문화가 왠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모르겠고 조직문화 담당자 채용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서 막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막상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조직문화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R&R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이제 그 의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카테고리가 1단계면 다 1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조금 더 같이 이 균형을 맞춰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조금 들어가면, 소규모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저는 간단하게 시작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HR 로드맵에서 조금 더 세분화한 하위 영역이 있는데요. 구성원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성원이 들어오는 인, 그리고 계속 회사 안에 머무르는 리텐션, 그리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아웃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인 단계에서는 특히 BAT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알아야 들어오시니까 회사를 아는 단계, 알아서 저 들어갈래요 라고 손든 사람들 중에 문지기가 돼서 누구 들어오세요 이렇게 검증해서 회사 안으로 이제 약간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사하고 적응하는 단계까지 저는 인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입사하고 나서 보통 3개월 동안 수습평가 기간을 거치는데 이것도 임시적인 머무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임시적인 인이라고 해서 저는 이 3단계로 나누고 있고, 리텐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사람,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유지시키는 것을 이제 근속의 약간 하나의 항목으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만 회사에 있다고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퇴사 프로세스라고 적었는데, 제가 뭐 퇴사 관련해서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퇴사는 프로세스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인수인계 잘 하고 나갔는지가 저한테는 좀 핵심 포인트로 느껴졌었거든요. 인수인계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나가고 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하위 항목까지라고 한다면, 구성원에서 간단하게 시작할 때의 가장 목표가 뭐냐 하면 입퇴사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목표는 입퇴사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게 중요한데 어떠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뿐 아니라 공유, 인사팀만 아는 게 아니라 전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냥 순서만 막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담당자 누가 어떤 시점에 어떤 문서나 양식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두면 그걸 계속 꺼내서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내부 구성원으로 하여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업무 상황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그 대상자 분들한테는 체계적인, 우리 회사가 되게 체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경험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험을 개선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경험을 개선한다는 거는 약간 그 불확실한 상황을 없애준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란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약간 부정확한 정보나 불명확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런 거를 개선할 때 경험이 개선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단계마다 약간 엣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너무 좀 상식적인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인사팀을 세팅할 때는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둔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지원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실 텐데 저라면 채용 공고를 먼저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채용 공고를 막 급해서 하나를 써요. 근데 공고를 쓰다 보면 회사 소개글을 막 어떻게 붙여가지고 넣던지 쓰던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10번을 하다 보면 10번째 채용 공고는 되게 글이 예뻐집니다. 그 상황에서 1번이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회사 소개글을 어디에도 다 똑같이 멘션이 될 수 있도록 통일성 있게 이제 담겨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마이너하지만 의외로 이게 되게 디테일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사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막 채용 플랫폼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우리 회사의 그 조직 문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회사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여력이 안 되셔서 공유 오피스에서 그냥 제공하는 사무실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 간판이라도 찍어서 올리시면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면접 경험 만들기인데요. 저는 항상 새로 입사하신 그리고 BAT도 마찬가지였지만 좋은 면접 후기를 무조건 하나라도 남게 한다를 사실 저 혼자만의 KPI로 잡고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 20명이 면접을 보러 이제 오고 가셨는데 한 분이라도 좋은 후기를 남기면 저는 진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면접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안내 메일도 조금 친절하게 쓰는 편이고 하는데 그중에서 의외로 정말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면접 안내 메일에 당연히 면접관 누군지 일정이나 장소 알려주지만 건물 외관 사진이나 엘리베이터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초반에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예전에 면접 본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똑같이 느끼는 약간 두려운 구간이 처음 가는 사무실을 들어갈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엘리베이터 사용하기 어려운 건물이 있는 거 아시죠? 아니면 1층이 입구가 되게 독특하거나 그러면 후보자가 올 때부터 당황하면서 약간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 있으시다면 당연히 공유 오피스에 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1층에 어떠한 그 상가에 카페가 있거나 어떠한 그냥 그 가게 상점이 있는지 사진을 찍거나 엘리베이터가 막 안에 알죠? 밖에 막 숫자 없는 거 안에서 막 눌러야 되는 것들 그런 거 당황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류 전형과 면접 안내인데 이미 이제 채용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용 운영에 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채용 ATS가 요즘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도입을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ATS를 사실은 도입하는 그 비용은 그 비용보다 실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인 운영에 대한 리소스를 확실하게 줄여준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면접에서의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것인데 이게 아무리 인사팀이 밖에서 잘 한다,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면접관 분들이 안에서 좀 적절하지 못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그 인상이 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인데 여기서 최소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떠한 질문을 하세요까지는 마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는 서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뭐 회사 설명을 먼저 한다, 뭐 인사를 한다 이 정도로 안내 가이드를 만들어 두면 면접에 아마 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탈락 사유는 이거는 하나의 약간 좀 습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구두로 뭐 탈락이에요, 합격이에요 약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정보가 되게 필요할 때 누적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나서 탈락하게 되면 이제 합격하게 된 경우에는 저는 굳이 그건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물어봐도 되지만 왜 탈락했는지는 굉장히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저희의 그 허드를 만들 때 귀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한 줄평 기록하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뭐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실제로 이제 플렉스에도 많이 올라오고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냐 막 이렇게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무조건 바쁘더라도 무조건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면접 볼 때 건물 앞에서 한번 놀람 있는 것, 그 두 번째로 입사자가 입사 첫날 굉장히 또 큰 부담을 느끼고 오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입사 첫날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그 적응과 근속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BAT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입사자를 받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뭐 다른 회사들처럼 긴 온보딩 기간을 갖고 있지는 않고 당일에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회사와 어떻게 출근하고 퇴근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OT, 복무 안내를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OT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업무 툴이나 뭐 저희는 구글 같은 거나 슬랙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게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실 투어를 해요. 이게 사무실이 보여드릴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그 사무실을 딱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필요한 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커피 머신이 어디 있고 이 커피 머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필수적인 정보인 거잖아요. 그 정도만 후보자, 그러니까 입사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이분들의 긴장도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사무실 투어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퇴근하시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퇴근 언제쯤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요. 사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입사자 갑자기 늘어나는 회사는 1년 52주 정해서 모든 그 52주 다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 말로 할 것과 글로 할 거를 좀 구분해서 입사자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이 담당자가 욕심을 내가지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입사하신 분들이 기억에 남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30%, 40%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오늘 기억하시라고 다 정보를 쏟아붓는 것 또한 어쩌면 되게 부담일 수 있어서 적당한 정보 드리고 나머지는 글로 이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BAT에서 입사를 하면 만드는 웰컴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고 혼자만의 시간 가지잖아요. 근데 책상에서 그러면 어떠한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약간 이렇게 퀘스트를 하나 처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프로그램 뭐 깔아야 되는지, 명함 신청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사실상 한 2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건데요. 입사하기 전에 이미 가이드를 드려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가 슬랙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미리 알려드린 정도로 지금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사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퇴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퇴사 프로세스 자체가 까다롭기보다는 이 사람이 온전히 인수인계를 잘 하고 나갔냐가 저한테는 좀 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직서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사직서 양식 너무 뭐 당연히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넣고요. 인수인계를 인사팀이 직접 챙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인수인계를 해야, 사실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해서 뭐 인사팀한테 뭐 확인을 하라고 요청을 해도 제가 실무자가 아닌 이상 잘 됐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방법은 뭐냐면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팀장이라든지 뭐 그 상위 레벨의 리더가 있어서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면 확인한다라는 서명을 체크리스트 안에 받고 인사팀이 그 문서를 수령을 하면 퇴사를 처리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끔 제가 정말 그 작은 회사들이나 뭐 경험하면은 퇴사 졸업식을 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다소 뭐 저의 정말 경험에 국한된 걸 수 있지만 졸업식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개인적인 의견. 왜냐, 이게 구성원이 작았을 때는 나가는 게 굉장히 슬프거든요. 와, 우리가 진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 전 더 좋은 데 가서 했으면 좋겠어라고 졸업식, 그 개인적으로 페어웰 하는 걸 넘어서 인사팀이 그걸 막 챙기는 회사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축하받지 못하는 퇴사가 있죠.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졸업식을 못하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좀 애매해서 사실 졸업식을 하면서 페어웨이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어떻게 조금 풀어냈으면 좋겠냐. 제 경험상 가장 좋은 페어웰은 그 사람이 왜 퇴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는 것, 그리고 퇴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앞으로 발생할 건지, 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급여가 언제 지급이 될 거다, 연차 수당은 이렇게 된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게 저는 퇴사자를 위한 그냥 최고의 페어웰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무슨 프로세스를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권고사직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씩 하게 되실 거예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늘어나면 중간중간에 좀 핏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노동법적 문제가 없냐, 막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그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솔직한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당사자한테 왜 우리가 핏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그거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는 저희 약간 이상적인 뭐 얘기기도 하겠지만 그 이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들을 미리 장치만 만들어 두면 되죠. 뭐 최소한으로 마련해 둬야 되는 뭐 해고를 언제 이전에 뭐 한 달 전 얘기를 해야 되냐, 급여는 언제쯤 줘야 되냐, 이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마련만 해두면 되는 건데, 실제에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랑 뭐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막 한 번에 막 딱 얘기하고 싶어서 굉장히 막 어그레시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원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리텐션 단계를 좀 넘어갔잖아요. 리텐션 단계를 넘어간 이유는 실제 이 간단하게 1단계에서는 크게 사실 제가 세트할 게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선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후순위로 좀 두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여기 해당되는 업무는 쉽게 얘기하면 평가 보상이에요. 이제 보상을 통해서 근속을 시키고 평가나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을 시킨다인 건데, 막 초반부터 평가 보상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고 그거를 잘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다만 이 단계에서 미리 해두면 좋을 것이 내부의 조직 만족도 서베이를 조금 일찍부터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왜 다니는지를 일찍부터 서베이를 해두시면 되게 나중에 아젠다 발굴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우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보상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연봉이나 급여보다는 복리 후생을 지금 뭘 주고 있지를 먼저 에지이스를 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좀 한 발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장 파트도 사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피드백 주지 이전에 일단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고요. 가능하다면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기획하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거 하나만 조금 먼저 만들어 두면 이게 조금 전통과 역사를 가진 문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거 만들어 두시면 좋고, 사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 초반부터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회사에서 일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가 의미하는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 성과란 무엇을 정의 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얘기를 항상 경영진 분들과, 혹시 지금 대표님이 들으신다면 대표님 스스로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부터 리텐션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원 파트가 끝났고요. 조직에 관련된 건데, 조직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가 어떻게 나누어 봤냐 하면 크게는 조직 구조화랑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직 질서로 나누었고요. 조직 구조화 부분에서는 조직과 조직 간의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너와 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역할 안에서는 그 리더에 따라서 권한 범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첫 번째, 업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이 친해지는 조직 활성화 측면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직 질서인데, 이게 노동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질서가 있는 반면 또한 우리끼리,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공통된 기준이 또한 질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그 단계를 나누어 봤고요. 이 간단하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커 원 팀, 그러니까 하나의 팀을 만들기를, 진짜 단단한 팀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조직 내 공통된 업무 방식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핵심 목표는 경영진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같은 그림으로 조직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면으로 그려서, 진짜 말 그대로 그림이거든요. 그걸 놓고 바라보셔야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조직 내 기준과 질서를 만드는 단계라서 우리의 공통된 질서를 실제로 논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이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사실 이 부분이 말로는 가장 쉬운데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사전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자기가 인사팀인데 조직 개편을 하는데 인사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 주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아직까지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면 조직 구조화의 영역은 경영진의 의사와 결단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것을 인사팀이 제도로 잘 운영되게끔 서포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르나 인사팀은 그 원하는 그림대로 조직이 잘 워킹을 하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을 하거나, 이게 잘 워킹을 하려면 실제로 어떤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거나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좀 예상되는 문제를 제공해드리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된 사항을 구성원들에게 충분하게 맥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인사팀이 해야 되는 일은 현재의 조직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려서 경영진에게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본부 아래 어떤 팀장 이런 게 아니라 팀장 아래 어떤 역할 몇 년 차 정말 할 수 있다면 정말 세부적인 역할까지 해서 조직도를 굉장히 촘촘하게 그리고 그거를 경영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그려봤다. 이 조직도가 맞냐 확인하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첫 번째는 명칭이 통일이 안 된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빨간색과 붉은색이라고 같은 의미는 같지만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 서로가 부르는 직무명이 막 다른 회사도 있고요. 뭐 직급이 있으면 직급이랑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잡 타이틀이라고 해서 그 직무를 부르는 이름들을 다 통일시켜 주셔야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는 조직 간의 역할이 잘 분배되어 있는지, 조직 내에 한쪽으로 너무 직무가 쏠려 있진 않은지, 한쪽이 지금 채용이 필요한데 채용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직도를 놓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보의 흐름도 조직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보의 흐름은 잘 원활한지, 어딘가에서 병목이 있어서 팀장들이 회의한 내용을 다 막 약간 잘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투비, 나중에 우리 조직도 어떻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기만 해도 저는 충분하게 인사팀으로서는 기능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아까 업무 공유랑 조직 활성화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업무 공유는 아까 위에서랑 거의 결은 같아요. 그 회의체를 인사팀이 다 세팅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급이 있는데 어떤 리더는 빠져있지 않은지, 이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정보 공유한지를 같이 이제 검토하는 역할로 이제 하시면 되고, 회의체랑 회의록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의견 정도 내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활성화. 많은 분들이 조직 문화 담당자가 다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죠. 네, 조직 활성화는 그냥 제가 뭐 조직 문화 담당자가 그 담당하는 일부라고 정말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이 조직 활성화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왜 친해지냐? 실제로는 회사,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해진다라는 그 기준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서로 간에 정보를 나누고 다른 직무 간에 같은 직무 간에 접점을 늘려서 실제로는 업무를 잘 하기 위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그냥 친해지는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거를 잃지 않고 기획하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원이 작았을 때부터 우리 간의 접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을 해두시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 하나, 두 개 정도는 계속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BAT의 사례를 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역사와 전통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노마드 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실시하는 타운홀 미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밖으로 나가서 조금 더 회사의 넓은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고 서로 좀 친해지는 시기를 갖자라고 하는 노마드 데이는 거의 한 10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놓친 적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치라고 해서 원래 진짜 10명대에서 시작하던 프로그램인데, 피자와 치킨이 함께하는 스피치데이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각자, 저희는 에이전시잖아요. 각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어떠한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어? 고충은 뭐야?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지금은 점점 진화해서 여전히 그 틀은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PM들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발표를 만들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의 업무 노하우,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도 계속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노동법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저보다 노무사 분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입사하고 이제 인사팀을 세팅할 때 어떤 거를 먼저 접근하는지 중심으로 알려드리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노동법 중에서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 명세서, 그러니까 각종 입사하고 나서 써야 되는 계약서들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하고요. 취업 규칙도 빨리 만들어 둡니다. 이게 사실 검토할 텍스트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좀 약간 버겁고 부담스럽다 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적을 때 그냥 빨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서명도 다 받아야 되고, 맨 처음 최초 신고할 때 하니까 인원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법정 의무 교육도 하나의 습관처럼 만들어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의무 교육도 저는 잘 챙기고 있고 연차 촉진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 일정 지나면 또 약간 이게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연차 촉진제도 날짜 잊지 않게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의 이런 설명보다도 무엇을 찾기를 추천을 드리냐면 그 고용노동부 제공 자료 중에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 진단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체크리스트가 인터넷에 다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고 뭐 이걸 하셨습니까? 저걸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한번 그 검토를 하면은 아 우리 회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노동법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때마다 다 찾아보냐. 조금 힘든데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뭐 노무법인을 계약하는 게 좋은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좀 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막 급여를 할 때 사회보험 요율까지 알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취업규칙은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 정도만 한번 익혀두면 그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담당자가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거나 회사 구성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하기 어렵거나 그럼 그때 저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제도 규정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사실 정말 저는 최소한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출근하고 퇴근하고 돈 언제 받고 어떻게 쉬는지 이것만 만들어요. 정말 이것만 만들어서 실제 입사하면 인사 관련 가이드가 한 3-4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복무 안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자율 출퇴근이신 회사들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근무 장소, 재택 근무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종류 있는지 그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그 고민이 많으신 야근 식대 얼마, 막 교통비 얼마 이런 거 진짜 질문 많이 올라오죠. 실제 플렉스에서도 뭐 어쨌거나 이거 뒤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이게 인사팀만 제도나 규정 만든다고 되느냐가 아니라 인사팀 이외의 다른 그 팀에서도 본인들이 업무 협업을 받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습관이 지금 들여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 위키라는 그 판을 인사팀이 깔아주는 것이고요. 그 판을 깔아놓고 다른 팀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올리세요라고 하는 그 붐업을 계속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다 커지고 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하게 인사 업무 세팅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물리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이 있고 물리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과 이제 기술적 환경에는 이제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상의 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면 청결하고 예측 가능한 사무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예측 가능한 공간이 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덜어내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정돈된 사무 환경일수록 구성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한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반복적인 물품 구매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또 추천드리는 게 전문 업체 사용으로 유지 보수나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너무 이거는 잘 하시고 있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 사무실을 둘러보셨을 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비품 정리 먼저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창고 정리도 먼저 하시고요. 행사가 했는데 끝나서 뭐 샘플 엄청 많은 거 있으면 버릴 거 버리시고 네, 바로바로 필요한 물품을 찾을 수 있게 해야 구성원들이 자기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 어떻게 요청해서 사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정리하면 좋고요. 그 밖에 업무 라이센스 가끔 초반에는 모르셔서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인데 개인 계정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거 점검하시면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제 업무 장비에 대한 그 현황, 지급 기준표, 어떤 뭐 사무직한테는 윈도우를 준다 이런 것들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켜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입을 다 일일이 하시는 것보다 렌탈 전문 업체라든지 AS까지 해주는 총판 업체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정말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지금 물품 현황을 파악하고 시트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지금 상황에서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비어있는 사무실 자리 빠르게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언제쯤 이사 계획이 있는지도 미리미리 확인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긴데, 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그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모든 업무를 인사무로 관통하는 두 가지인데요. 이거 사실 다 아시는 거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일하고 기록하고 수정하는 부분이죠. 업무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업무의 데이터와 히스토리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쌓이도록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퇴사를 해도 그 기록은 회사 안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그 데이터를 잘 쌓아둘수록 조직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리포트나 특히 투자를 막 받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그 행정 서류 같은 거, 정부 지원 사업 받을 때에도 빠르게 대응 가능하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업무 효율에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요로 관리하는 항목 뭐 4가지 적어놨는데 크게는 3가지이고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하게 인사 정보예요. 근데 사실 플렉스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네, 약간 죄송할 부분은 뭐냐면 플렉스에도 물론 이런 기능이 다 있고 사람들의 구성원 정보를 담아둘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정말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경영진들이 어떤 정보를 요청할 때 대시보드를 만들기도 편하고 정말 빠르게 뭐 팀장 몇 명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답변을 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점, 네, 이거를 이제 마음껏 가공하실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정보인데 급여 정보도 막 그런 거 있어. 급여가 지금 온전히 나가는데 진짜 뭐 다행히 이번 달 급여 다행히 나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구성원의 정보 그 급여가 히스토리가 언제 인상이 됐거나 언제 뭐 홀딩이 됐거나 그 사유가 뭔지를 정말 약간 집착적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인사평가에 정말 이 자료가 다 도움이 됩니다. 그거에 같은 결로서 오퍼레터 하시잖아요. 채용 이제 하실 때 오퍼레터도 저는 어디까지 정리를 하냐 하면 이분한테 맨 처음에 제안한 연봉이 얼마였는데 이분을 왜 그런 근거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왜 그렇게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저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이건 이제 로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도 시기별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저희가 잘 하고 있어서 그냥 화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노션에 보시면은 앞에 뭐 분기나 그리고 시행월에 따라서 각각 담당자가 그냥 해놨던 업무 기록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이걸 다시 열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한 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이번 분기 동안 뭐 했지? 약간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누적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조금 이제 새로운 관점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우리만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사실 1번처럼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그 플렉스 웨비나에서도 가장 처음 발표하신 그 맘시터의 양승혜 그 팀장님께서 하셨던 그 발표가 있는데 그게 뭐 가치관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경영진들하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회사의 제도에 녹였는지 이게 가장 저는 정석적인 방법이고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그 자료를 보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 3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온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워크숍 하기도 어렵고 담당자도 없고 하면 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 원칙을 먼저 만들어 두고 이후에 우리 문화를 그 다음에 조금 한숨 돌리고 만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윤리 원칙을 작성을 하다 보면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금품 수수,
금지, 뭐 기밀 유지해야 되고, 뭐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올바른 성의식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나열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윤리적으로 업무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적인 문화와 이거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함, 배려, 존중, 솔직, 그러니까 보통 핵심 가치에 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약간 일부는 자연스럽게 윤리 강령에 넣을 수가 있고요. 윤리 강령의 최고의 장점은 구성원들에게 강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요라고 해서 조금 너무 과격한 단어이기는 한데, 핵심 가치는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해 엄청 약간 이렇게 두루두루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까 많이 고민하시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야라고 하면 오히려 더 솔직하게 강요를 하시기가 좀 수월하고, 그렇게 만들어 두고 나서 하면 좀 이제 경영진들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하나 끝났어.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질서는 지킬 것 같아. 그러면 우리만의 문화를 한번 찾아볼까? 라고 단계를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사실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 괜찮나요, 매니저님? 너무 지금 채팅창에 되게 네. 시청하신 분들이 네. 너무나 좋은 내용, 진짜. 주옥 같은 내용들이라고. 네. 네, 그래서 마무리까지. 네, 뒤에 좀 내용이 남았기는 한데 제가 뭐 뒤에 질문도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모든 내용들이 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균형 잡힌 인사 업무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리와인드를 시켜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조직,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계 이후에 어떠한 이슈와 과제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 좀 발표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준비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이유는 너무 다양하고요. 회사마다 너무 다르고, 이거 해결 방법을 제가 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들, 대표적인 현상 10가지만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인사 담당자 분들끼리 모이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3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채용과 규모가 늘어나니까 채용과 입사 안내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채용 ATS가 초반부터 필요하다고 하는 게,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때 그 시스템을 그때 도입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때 또 배워야 되고 면접관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거 빨리 도입하라고 한 게 그런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확장이 될 거죠. 시장에서 확장이 되거나 뭐 이렇게 확장되면서 새로운 역할과 더 많은 역량을 요구를 이제 하게 될 건데, 혹은 받거나 하게 될 건데, 이게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롭게 조직은 새로운 경력직을 더 요구를 하게 될 거고, 특히나 리더급을 더 채용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초기 멤버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던 멤버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게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계에서 가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회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일반화를 좀 시켜서 봤을 때에는, 회사를 성장시키기까지 본인이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그만큼의 약간 그 표시를 받지 못했다? 대우라고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조금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갈등이 생겨서 퇴사를 하는 거고요.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회사가 위에 있는 자기 위로 이제 경력직을 채용을 하거나 리더를 채용할 때 그런 게 조금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도 제가 뒤에 적어놨긴 했는데, 어쨌거나 3번 같은 문제가 생겨난다. 그리고 4번은 이제 개인의 업무 실적이나 성과를 대표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경영진이 면밀하게 알기가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번 사무실 한 바퀴만 둘러봐도 저분은 저걸 잘하지, 이분은 이걸 잘하지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더 이상 알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사람의 역할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수행을 하게 되죠. 당연히 업무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업무의 그레이 존이라고 하죠. 이게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업무가 발생하거나 둘 다 해당되는 업무라서 이거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비효율성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정보의 전달 속도도 느려지고 이 사람들이 또 물리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우리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회사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사원증 만드는 건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8번은 회사의 그 조직 문화나 핵심 가치가 얼마나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기존의 문화가 된다기보다는 약간 흐려지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떠한 좀 새로운 방식을 차용을 하려고 하죠. 네, 이런 것들도 기존의 이제 핵심 가치를 얼마나 단단하게 마련해 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느슨한 제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회사를 위해서 비용을 씁시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그런 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일 때는 그게 다 통용이 돼요. 아, 그래, 회사를 위해서 써야지라고 하는데 100명이 넘어가면 그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질문도 나오지만 촘촘한 그 인사 제도를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게 다 이유가 돼서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사무실로 진짜 실제로 이전하거나 환경이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무 당연하게도 업무 과부하에도 프로세스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회사가 느슨한 인사 제도를 추구를 한다면 그 맥락, 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야근 식대가 2만 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2만 원인지 이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왜 야근 식대를 주는지부터 사실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비, 야근 교통비 몇 시부터 고민한 적 없으세요? 몇 시부터 줘야 되고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막 고민하실 텐데 이런 거를 BAT는 어떻게 사실은 해소를 하고 있냐 하면 야근 택시비만 예를 들게요. 야근 택시비를 주는 이유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편안한 귀가가 아니라 안전한 귀가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낮 6시나 7시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것도 큰 이견이 없고요. 사실 저희는 밤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11시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이유로 저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가는데 비용 제한 두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왜 11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두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지 수시로 공유를 하는데 여기서 공유는 인원수가 100명이 될 거야라에 사실은 그 방점이 있기보다는 인원수가 늘어날 건데 인원수가 늘어나면 앞에 그 10가지 항목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대표나 경영진들이나 인사의 담당자분들이 지금 있는 구성원들한테 미리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 이제 그 친구한테 중학교에 가면 이런 거를 공부할 거야. 이런 것처럼 미리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미리 이슈를 대응하자라고 공유를 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 가장 최고 좋은 것은 그 초기 멤버들에게 역할을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업무만 잘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초기 문화를 같이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늘어나면 사람들한테 인사팀이 다 전파를 하기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전달하는 앰베서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수시로 그런 역할 정말 공식적으로 부여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초기 멤버들이 자기 본인들이 약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기가 좋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막 투자금이 막 들어왔다고 해서 막 2, 3단계로 쭉 가시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그 조직이나 구성원이나 환경의 영역이 두루두루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발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크게 설명은 마쳤고요. 네. 네. 그 사전 질문을 제가 한 지난주부터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팀을 몇 명부터 세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명인데 언제 또 새로 채용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BAT 제가 지금 이 팀을 어떻게 세팅했는지를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BAT의 인사팀 그 연역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저는 2021년 4월 달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 명의 담당자분이 재무회계나 총무나 인사 모든 거를 운영팀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두 분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4월 달부터 인사팀으로 분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의 인원수가 63명이었어요. 그래서 63명일 때 제가 들어가서 혼자서 한 3개월 정도 인사팀 아까 얘기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HR 로드맵을 6월 달에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놓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환경적인 부분을 제가 혼자 할 자신이 없었고 저희가 그리고 인원수가 좀 급격하게 늘게 예상이 돼서 사무실 이사도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환경 업무를 담당해 주실 담당자분을 채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 7월 달에 팀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당시 인원수가 96명이었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인사팀이 이제 2명 체제로 해가지고 사실 올해 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사무실 이사도 막 사실 적힌 건 한 번이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변동이 되게 많았고 이제 1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구성원에 대한 케어가 저 혼자만은 너무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도 많이 늘고 입사자도 많이 늘고 해서 구성원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된 담당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 2월쯤에 115명이 됐을 때 네, 이제 세 번째 담당자를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명의 인사팀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은 150명 정도입니다. 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한 발표들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